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킹스맨은 전국 주요 현안 법률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수사, 또 김우겸 의원이 제기한 술자리 의혹 관련된 법적 쟁점, 또 이정글 리스트 등등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탑승객이 5명 숨졌는데 신고된 탑승자가 2명인데 사망자 5명.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일단 안타까운 사고는 어제죠. 네. 27일 오전 10시 50분 정도에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1975년에 만들어졌네요. 굉장히 노후한 그런 헬리콥터예요. 저랑 같네요 거의. 예. 네, 울릉도에서 지난번에 경북에서 13명이나 숨졌던 헬리콥터죠. 오래됐습니다. 많이 탈 수 있는 헬리콥터는 맞는데 노후된 건 분명히 맞고요. 아직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해서 추락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비행기에서 신고된 탑승객은 기장하고 부기장 2명뿐이었다라는데 거기에 정비사하고 여성 2명도 타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여성이 이제 부기장의 지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50대 정비사하고 숨진 여성이 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식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뭐 숨진 분들에 대해서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탑승이 아니라 그냥 지인들이 그냥 동반해서 헬리콥터를 탔는데 하필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맞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기 운항 관리에 허술했던 지금 항공계사 또 지자체도 이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여행용 뭐 관광용 헬리콥터라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산불 진화자분 사실 소방 헬기 같은 거잖아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지금 뭐 비행기에서 신고도 없이 임의로 그렇게 승객을 태운 거라면 지인이란 이유로 이거는 이제 관리 책임이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대장동 수사 얘기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들었다 계속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법정에서 남욱하고 유동규가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다고요? 25일 날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과 유동규 두 사람이 지금 유동규 전 부부장도 기소가 돼 있고 남욱 변호사도 기소가 돼 있어 재판 중인데 같이 기소가 돼 있는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는 또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쌍방의 증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되니까 남욱 변호사가 증언 때 증인으로 앉아 있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또 신문을 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죠. 이제 변호사가 할 때도 있고 본인이 더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본인이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지분이 줄어든 이유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분이 줄어든 이유가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 그때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에서 잠깐 기억을 되돌리자면 성남시에서 했던 저런 뭐 택지 개발 사업이 여러 개 있었는데 대장동 이전에 위례신도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례신도시 사업 때 남욱 변호사가 좀 제대로 일을 안 했던 바람에 신뢰를 잃어서 남욱이 빠지지 않으면 이 대장동 신도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유동규 전 부부장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했다. 반발하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 그걸 기억을 못하고 남욱 변호사는 내가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싸우지 않았냐 크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싸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저는 증언에서 좀 찾아볼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겹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을 하고 대장동 개발할 때 큰 차이점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주어진 의혹이 왜 이 고정 이익을 가져가고 비율로 나누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했잖아요. 초기부터. 근데 위례 신도시 사업 때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경기지사 자격으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을 민간 사업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았더니 이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률을 가지고 조작을 하더라. 수익률을 한참 수익이 안 나온 것처럼 만들어 버리더라. 비용을 늘려버리고. 그래서 아예 민간 사업자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여하지 않겠고 예상 수익의 얼마 정도를 확정 이익을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군요. 그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남욱이라든가 유동규라든가 아니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 택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추진한 거라서 그들끼리도 문제가 있었고 그들끼리도 그걸 가지고 좀 자주 다툰 일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거짓말 수도 있고 앞으로도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좀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사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4, 5년 정도 거의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한동안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많이 만났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를 듣고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진상이나 김용 부원장을 한 번이가 본 적이 있고 정진상 실장을 아예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서로 안면도 없는 상황에서 큰 돈이 주고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진술들이 앞으로 법정에서 뭐 대지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신빙성이 유지가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의아하긴 합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 같네요. 자, 결국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 특히 천화동인 1호 지분이죠. 428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특정한 게 아니고요. 정영학 회계사가 애초에 지난해 사실 이 사건 첫 번째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뭐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은 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메모들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학의 녹취록. 이른바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거의 도우미 역할을 정영학 회계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김만배 지분 빼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든가 갚아야 될 돈 같은 거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부지분이 한 428억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428억 원으로 특정이 된 거고 그 428억 원을 가지고 이게 누구 거냐를 가지고 말이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놀라야 되는 게 그거네요. 근데 지금 이재명 측 것이다. 뭐 유동규 거다.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김만배 지금 전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돈도 내 건데 자꾸 주변에서 욕심을 내니까 이건 뭐 그분 드릴 건지 너도 알고 있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불러댔다는 거죠. 불러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이 돈이 내 거라고 남욱 변호사도 2020년에 또 본인 거라고 주장도 합니다. 본인 거라고요? 그래서 김만배 전 대주주가 저 자꾸 남욱이가 저렇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난해 4월이죠. 그러니까 최근처럼 논란이 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4월에 또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적어놓은 메모에 보면 이게 또 김만배와 다른 사람이라는 식으로 또 적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뭐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이재명 측이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돈이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김용이나 뭐 김용 부원장 특히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한테 이 428억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어떤 내용 같은데 받기로 약속했다. 근데 이게 받기로 약속했는데 또 별도로 또 남욱한테 20억 또 요구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428억 원이 원래 이쪽에 약속이 돼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라면 뭐 최근에는 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지금 대표의 선거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까지 그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빼놓고도 20억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구를 했다는 건지 그리고 거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때문에 20억 원을 요구받아서 8억 원 가량을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돼서 또 돈에 어떤 꼬리표가 있어요 그렇게? 이거는 428억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특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요구한 거예요. 별도로 요구했다라고 지금 나온 거죠. 그러면 정치자금 400억 원이라는 돈 중에서 20억 원이라는 돈이 그때 왜냐하면 이 전달했을 시점에 이미 428억 원 가량은 김만배 전 대주주가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돈들이 왜 이렇게 또 분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검찰이 돈이 전달됐다는 날짜, 시간 또 현금 이게 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뇌물이 됐건 정치자금이 됐든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있어서
그냥 우리 일반에서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떤 뭐 방식으로 전달했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전달을 정확히 특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미리 특정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서 법정에서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방법 그런 이유 때문에라면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공소 제기 방법과 너무 다르죠. 방어권 보장에도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우리 뭐 공상 일본주의라 하긴 하지만 재판할 때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거의 내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 다 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 넘어간 이유는 강제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추가로 수사를 해서 증거를 내겠다는 것도 그건 뭔가 성립이 안 되고 무엇보다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날짜라든가 날짜라든가 장소 같은 경우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정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긴 거예요. 시간,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게 공소장의 원칙인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남욱이나 뭐 유동규 진술 중에 한 개가 다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김만배 씨가 어떻게 얘기하에 따라서 이 재판 또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지금 주주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좀 입장이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치 자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정도만 될 수가 있는데 김만배가 받고 있는 혐의는 천화동인 만약에 1호가 네. 이재명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돈이라면 좀 전에 428억 원이라면 그게 그냥 뇌물처럼 한 번에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자금을 뭐 무슨 사업상의 편의를 받기 위해서 전한 게 아니라 결국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입증하고 싶어하는 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배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뭔가 편의를 제공받고 끝난 게 아니라 설계를 같이 했다는 얘기가 되버리거든요. 배임죄 공범이 되면 아주 중하게 처벌되겠네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뭐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특경법이 적용이 되는데 예. 그러면 반대로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같은 사람은 이 돈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빠져버리는 거고 지금 나온 혐의처럼 정치자금 모아서 전달한 정도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치자금이 됐든 뇌물이 됐든 준 쪽은 별로 그렇게 무겁게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주 또 우리가 까먹고 있고 잊어버렸던 50억 클럽 수사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 속했던 그 로펌이 하천대유하고 고문계약해서 법률 자문을 했네요. 그거는 이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수남 전 총장이 소속됐던 법무법인하고 화천대유가 이 고문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새로운 사실은 또 아닌데 이건 뭐 과거에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그냥 왜 법인과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 내가 화천대유와 인연이 있어서 맺은 건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김수남 전 총장 관련해서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또 일부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진술이 있습니까? 뭐냐면 김만배 전 대주주가 당시에 이제 성남시의회 의장이 받고 있었던 그 혐의와 관련해서 김수남 전 총장에게 좀 부탁을 해서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 최영길 전 의장에 대해서 그런 부탁을 했고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것도 근데 남욱 변호사가 알고 있다는 게 남욱 변호 진술이네요. 그냥 김만배 전 대주주로부터 그런 식으로 들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55 클럽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수사 진행되는 바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첼리스트가 지금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인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우겸 의원한테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에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냐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우겸 의원이 이제 더 탐사라는 그 매체와 내가 협업해서 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협업을 했다라는 의미가 혹시 이 원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건 국회에서 직무상행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협업이 혹시 무슨 취재 자체를 같이 한 거냐 보도가 나오도록 같이 한 거냐 그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 협업이라고 해서 이 뭐 더 탐사라는 곳에서 김우겸 장관에게 알려준 정도라면 뭐 김우겸 장관이 여전히 면책특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공동 취재를 했다. 취재를 같이 했다. 뭐 이런 어떤 취재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더 탐사 지금 강진구 기자인데요. 이 수사권 발동에서 한동훈 장관이 반드시 본인을 기소하라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27일 자정 무렵이었는데요. 예. 이제 그 매체 쪽에 이제 소속된 기자들이 뭐 기자라든가 이런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으니까 그 매체 주장은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한동훈 장관도 한번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밤에 찾아간 겁니다. 압수수색 자택으로. 비슷하게. 네, 압수수색 비슷하게 그렇게 가서 이제 거기 막 도어벨도 울리고 그러니까 이 한 장관이 주거침입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강진구 기자가 그 고발한 그대로 기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소를 해달라는 재판에 겁니까? 넘겨달라. 그러면 왜 경찰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 부분을 자신도 피고인이 되면 당신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느냐라고 그 서류들이 수사 기록이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재판에 넘기시더라도 그 수사 기록을 봐서 이 진위를 확인하겠다. 청담도 술자리 의혹 관련된 본인이 취재했던 자료를 다 낼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네요. 본인이 취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그 차량 운행 일지 같은 게 왜냐하면 뭐 고위공직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블랙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한 기록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는 의혹을 포기를 안 한 그런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정근 리스트 수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에 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제 CJ 계열사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뭐 겸직 금지 의무의 문제도 있고 본인이 또 이제 선거에 출마한 다음에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믿을 건 실장님뿐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정근 부총장이 공소장에 보니까 노 전 실장 말고도 뭐 장관이라든가 중진 의원, 초선 의원 이런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여러 거론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공소장에 이름을 거론할 정도라면 검찰은 사실 이 부분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소장은 어차피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 인사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누군가를 이제 접촉을 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 누구 장관에게 1억 원 정도를 챙겨주면 만남도 주선을 해주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뒷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름을 판 거냐? 그렇죠. 아니면 실제로 해준 게 뭐 있느냐, 알선했느냐, 알선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